단편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미국 정책과 연결돼서 거의 10년 주기로 지금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초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보 비대칭도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요즘 경기 침체에 대한 세계적인 공포감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현명하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네, 많은 투자자분들부터 시작해서 기업하시는 분들 고민을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모신 분입니다. 금융위원회 과장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R의 공포가 온다. 네, 리세션. 네, 이와 관련한 책을 쓰신 김효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리세션,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야기로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은행에 파견 근무 나가셔서 통화정책 관련해서 자문을 하고 계시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책을 보니까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경기 침체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이것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지점, 그리고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솔루션이랄까요?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네, 책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방 이후에 한 80년 정도 역사가 있는데 그 간에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짧지만 선진국 못지않게 나름대로 압축 성장을 하면서 그간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 위기 사항이라든가 금융 위기 사항을 제대로 지금까지 정리한 것이 좀 부족하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경험한 그 소중한 하나하나의 그런 경험들이 향후 지금 당장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미국의 이런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뒤덮는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또 인플레이션만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자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동성도 축소하고 금리도 인상하다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네. 또 주식 시장이라던가 이제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 쪽도 굉장히 파급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고요. 더더욱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유동성을 축소하는 과정이 첫 번째가 주식 시장이 되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이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네. 없고요. 그 다음번에 오는 것이 결국은 이제 기업 실적이라던가 또 생산도 굉장히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또 기업 이윤도 줄어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악화가 된다면 어떤 금융시장까지도 나름대로 어떤 신용경색으로도 올 수가 있고요. 네. 더더욱 신용경색뿐만 아니라 돈이 돌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로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경험했던 소중한 경험들 또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국제적으로 그 당시 어떤 국제 관계라던가 또 이데올로기, 경우에 따라서는 월가의 어떤 투기 자본의 공격까지도 저희 금융위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경제위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내부 문제점도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요인은 뭐냐면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는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이건 네. 경기가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10년을 주기로 반복해서 이게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우울할 필요도 없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종의 정화 효과로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혹시 소홀히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개선을 하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단순하게 지금 8번의 우리 위기상 경제 위기상의 하나하나를 단순한 그 원인뿐만 아니라 당시의 국제 관계라던가 또
또한 그거에 관련된 어떤 경제 대책을 어떻게 우리가 했고 그 대책이 과연 적절했나 이걸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굉장히 교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하나하나가 또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 미국의 당시의 어떤 금융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8가지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지혜를 한번 통찰력을 구하는 시간 가져보죠. 일단 우리 경기 침체 R, 리세션이죠. R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공포스러운 R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보통 이제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쓰죠.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2분기 이상 이제 GDP가 마이너스 성장할 경우에는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보니까 미국의 그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전분기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술적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에 이미 다다른 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마이너스 GDP는 아닌 상태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 경기 침체 상태가 두세 번 반복이 되면서 극심한 불황으로 전이 된 거를 보통 이제 불황이나 경제 위기의 초기 단계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사실 경제 위기라는 단어 이게 좀 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10년 만에 오는 부자 될 기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10년마다 온다는 주기설도 좀 있고요. 예, 예. 이 경제 위기라는 거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10년 주기로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1950년도 6.25 전쟁서부터 6.25 전쟁도 굉장한 경제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6.25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10년 주기로 경제 위기가 8번이 왔습니다. 네. 근데 그 위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전쟁이라던가 어떤 지진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도 있고요. 또 우리 내부 문제점이 나름대로 이렇게 표출이 돼서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뭐 IMF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지만 IMF 당시의 경제 위기는 우리 내부 문제점뿐만 아니라 투기 자본의 공격도 있었고요. 네.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미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어떤 월가 자본 자체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통화 정책이나 거시나 미시 정책만으로서 어떤 경제 위기를 보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상과 이데올로기와 외교, 하물며 철학까지도 그리고 심리학, 군집 행동이라던가 이런 한꺼번에 투매를 한다던가 한꺼번에 뭐 투기를 한다던가 이런 군집 행위까지도 보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경제를 이해해야지만 그 상황을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아쉬운 부분은 지금까지 너무 경제를 보는 게 경제학만 가지고 봤다.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의 경제 철학, 경제 역사학, 경제 심리학, 경제를 다양한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를 보는 것도 경제 현상을 볼 때 지극히 경제 순환 사이클에서 경제 위기는 정말 발생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경제 위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수출 국가다 보니까 예. 그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제 맞습니다. 순환 사이클. 예. 이거에 의해서 그냥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현상,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경제 위기가 미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우리도 어떤 달러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어떤 금융이 국제화된 상황에서 국제 간의 자본 거래도 일어나고 수출도 기본적으로 자본 거래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달러가 과거의 근본위제, 그러니까 71년도에 근본위제 닉슨 쇼크라고 하는 근본위제가 폐지되고 나서 사실은
그 이후에 달러, 뭐 페트로달러라고 얘기를 하지만 74년도에 키신저가 실제 페트로달러 나왔지만 사실은 종이 달러로 이미 지폐 달러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유동성 공급이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달러를 기본적으로 한번 발행하는데 20센트면 되거든요. 그렇죠. 20센트면 되는데 이 종이 달러 기반의 어떤 국제 질서, 금융 시스템, 국제 금융 시스템 하에서는 나름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과거의 근본위에 비해서. 예를 들면 대공황 같은데 1929년부터 39년 있었던 대공황은 근본위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는 수요가 부족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왔거든요. 네. 공급단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공급단의 문제지만 네. 그러면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처럼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돈을 헬리콥터로 뿌리듯이 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종이 기반으로 달러 체이기 때문에 돈을 얼마든지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든지 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음대로 돈을 뿌리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가 나빠지면 쉽게 돈을 뿌릴 수가 있고 그 돈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어차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 경기가 침체가 되고 경제 위기 상황이 오는데 그 사이클이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미국 정책과 연결돼서 거의 10년 주기로 지금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10년마다 그 변동성이 우리 시장에 닥치는 거고 그때를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부가 달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달러 기반의 종이 달러 기반의 현재 금융 시스템은 분명히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경기를 살리는 주기가 오거든요. 경기 살리기 쉽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돈을 그냥 찍어서 풀기만 하면 그렇죠. 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그랬습니다. 예, 쉽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부의 효과나 자산 효과를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 대비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우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예. 그런 위기를 우리가 닥쳤다 하더라도 요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옵니다. 그런 반드시 사이클이 오니까 예,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대비를 하고 예. 이 위기의 실체를 깨달아 놓자.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안에 갖고 있던 비효율이나 비생산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대부분 현금만 싸들고 있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실력을 쌓을 단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정말 좋은 부분은 투자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이런 단계지 정말 우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약의 정화 단계라고 하거든요. 보통 정화 효과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화 효과를 가질 정말 기회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긴 보니까 이러한 위기 상황, 사이클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실수를 하고 만약에 손해를 크게 봤다 하더라도 요 경험을 가지고 다음번 사이클에서 만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우리 인플레이션 문제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자산 가격 거품 꺼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주식시장.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다. 아니면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지금의 현재 위치, 우리 경제 위기 상에서의 현재 우리 경제 위치, 자산 시장의 위치는 어느 지점이라고 보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초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사실 미국 FOMC의 연방시장공개위원회 FOMC에도 점도표상에서 사실 올 연말을 한 3.4% 기준금리를 보고 있고 내년을 3.8% 정도 보고 내후년 3.4%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말을 피크아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정말 저는 보수적으로 봤다고 하고요. 이번 위기의 정체는 정말 역대급 유동성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수준도 40년 만에 처음이고요. 그렇죠. 9%대니까. 예,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냐 하면 과거 100년 그러니까 직전 100년 동안 푸른 돈보다 직전 10년 동안 푸른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거의 10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로 5조 달러 정도를 풀었고요. 실제 재정 지출을 통해 가지고 헬리콥터로 돈 뿌리듯이 막 돈을 갖다 꽂아주는 게 5조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10조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미국 예산이 한 4조 달러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시장에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되는데 결국은 시장에 깔려 있는 돈이 회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역시 그 석유를 기반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크게 보면 이거는 크게 이제 국제 어떤 역학 관계에서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반미 진영 간의 어떤 싸움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쉽게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이렇게 버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러시아가 사실은 국제 스위프트망 제재에서 완전히 배제를 한 상태인데도 루블화가 지금 훨씬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버티느냐. 나름대로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면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기축통화에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고 결국은 패권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 러시아가 지금 버티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브릭스 체계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에 이미 브릭스 국가들은 브릭스 은행을 이미 창설을 해서 IMF처럼 어떤 위기를 겪을 때 나름대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브릭스 국가들 간에는 자국 통화로 지금 돈을 주고받고 결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결국은 브릭스 국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큰 나라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도 들어가 있고. 일단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요 국가들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유를 싸게 다 금수 조치가 됐음에도 원유를 공급하고 하는 나라들,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실제 주고받으면서 다 자기네 자국 화폐로 돈을 얼마든지 봉쇄가 사실 불가능한 상태고요.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의 어떤 일종의 패권 싸움인데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중국이 앞에 나서지 않을 뿐이지 뒤에서 러시아가 무릎 꿇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오랫동안 그렇다고 미국에 맞서가지고 러시아가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석유 달러, 페트로 달러가 아니고 종이 달러지만 미국의 어떤 기축통화의 힘은 페트로 달러를 이미 벗어나서 미국의 경제나 이 펀더멘탈이 워낙 좋고 어떤 세계적으로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생산력이라던가 지적인 능력 또 기술력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패권 국가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려면 아직도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제피해야 되는데 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저는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장기 싸움입니다.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 경제는 가계부채 외에는 사실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과거의 어떤 경제 위기보다도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건실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힘도 비축을 하고 우리 또
도약하기 위한 도약의 준비로 해야지 너무 급하게 올해 연말에 끝날 거냐, 뭐 내년 초에 끝날 거냐. 저는 이렇게 보시는 예, 사실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 더 이 보겠습니다. 상황은 예. 오래 갈 수 있다. 예, 예, 예.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게 현재 우리는 자산 가격이 이미 많이 거품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하는데 시작이 불가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건가요? 이제 저는 크게 이제 한 3가지로 시나리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네. 했었는데 처음 단계는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자산이 이제 결국은 위기 사항이 어느 위기든 우리가 지금 8번의 경제 위기 중에 네. 초기에 6.25 때 전쟁에 의한 경제 위기 한 번이랑 그 4.19, 5.16 혁명, 정치적 격변기 때 1960년, 59년 그때 위기 외에는 부동산 거품, 부동산 버블이 경제 위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토지 공개념이 이미 7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한 어떤 그 부동산 억제 정책들이 그 당시에 다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올라가는 건 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기심에 의해 가지고 누가 사기 시작하면 쭉 몰려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이 부동산이라던가 어떤 자산 시장의 거품은 실제 거품이 꺼져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자산 시장이 현재 결국은 잡혔냐?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자산 시장이 거의 뭐 지금 꺼지지 않은 상태고요. 인플레이션이 뭐 9%가 넘은 상태인데 이게 자산 시장이 거품이 거쳐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와야 되고요. 결국은 침체가 와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위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과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뭐냐면 단순하게 기존의 리스크 관리라 그러면 뭐 신용 리스크나 마켓 리스크냐 운용 리스크냐 뭐 이런 재무적 리스크뿐만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상황도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크게 보면 현재 발생될 수 있는 약점과 취약점을 사전에 분석을 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개선을 즉시 불가능합니다. 모든 리스크는. 네. 그걸 쭉 나열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면밀하게 뜯어보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구조 자체가 너무 위험 자산 구조로만 주식이 많이 있다, 비중이. 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뭐 주식도 가치주보다는 뭔가 좀 성장주. 예, 성장주나 아니면 기술주, 테크주 위주로 요즘 한참 뜨는 이런 거보다는 조금 안전한 자산 위주로 뭔가 자산의 조정도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배당주들 많이 얘기해요. 예.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 중요한 그런 자산 조정, 부채 조정, 개인으로 따지면 수익과 지출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내가 얼마만큼 버는데 지출이 지금 지출고 버틸 수 있는 건지 이제 결국은 금리가 오르면은 시장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이 혹시 있으시면 대출 금리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은 그 부동산 대출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안 받은 저도 있습니다. 그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대출 이자가 분명히 올라가거든요. 네. 대출 이자가 올라가니까 향후에 예상되는 정말 최고의 금리를 염두에 두시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수익과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채도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자산 조정, 부채 조정 이런 것도 필요하시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력 조정이라는 표현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뭐 공부도 하셔야 되고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기업 같으면 나름대로 부실한 비효율적인 부분도 개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도 하셔야 합니다. 이럴수록 더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더 연구 개발하셔야 되고 더 리얼하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 단계지 좌절할 단계고 우울할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부의 효과는 또 나타나거든요. 나타날 수, 이 종이 달러 기반의 이 종이 달러 기반의 이 금융 시스템 하에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는 경기를 살리기에는 엄청나게 쉽습니다. 돈을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미국도 미국의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뭐 재선을 하든 뭐 계속 하든 간에 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대하고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요즘은 금리를 내리면 제로 금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니까 기회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위험하고 위기인 상황은 맞으나 이 경제 위기의 끝에 가서는 다시 상승하는 맞습니다. 그 사이클이 찾아오니까 네네. 지금 여기에서 준비해서 그 상승 사이클을 맞습니다. 얻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는 지금 이 단계에서 너무 무리하게 나서실 필요는 근데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은 더 좀 더 자산의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주로 보니까 주식보다는 부동산 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주식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네. 이 책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이 책을 쓰면서 근데 하긴 우리 김효신 박사님은 어쨌건 금융위에서 실무, 우리 경제 실무도 좀 다루시지만 또 경제학자기도 하시니까 네, 네. 네. 그 차원에서 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보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경제학 그 논문들을 한 4,500편을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4,500편을 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좀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해 놓은 게 없어서 그 부분을 그간에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만 하더라도 그 1929년도에서 39년도 공황 관련된 논문과 책들이 수백 건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예를 들면 대공황의 원인이 어떤 부분들은 통화를 갑자기 줄여서 그렇다. 또 그 당시에 이미 국제화가 세계화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 국제화가 돼 있어 유동성이 많아서 대공황이 왔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하나하나의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아쉬웠던 부분은 논문이라던가 책이라던가 이런 걸 그간에 검토된 게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MF 관련된 거를 평가하는 논문들도 불과 뭐 10여 편, 20여 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사실 역사책입니다. 경제 위기의 역사책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우리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를 살아오면서 우리 혼자 움직이는 건 아니고 또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자본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도 지금의 어떤 현재 그 달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실수도 많이 했고 고통도 많이 겪었거든요. 미국도 네. 정말 패권 국가고 기축통화 국가라고 쉽게 성장한 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아픔도 많았고요. 나름대로 그 위기 상황마다 극복하면서 어떤 통화 제도서부터 어떤 이런 통화 제도 자체에도 계속 변화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 발달, 금융 시스템의 발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 네, 그 위기들 때마다의 그 여러 주변 그 배경 상황들 예. 예, 이것이 또 어떻게 그 위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예.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면 지금의 위기를 우리가 좀 제대로 진단하고 맞습니다. 네,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건 어쨌건 지금의 자산
우리는 이미 충분히 빠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 김효신 박사님 생각에는 아직은 더 빠져야 된다라고 보신다는 거. 예. 그리고 아직 부동산은 아직 제대로 시작은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항이 이게 이제 이 경제 위기라든가 침체 상황이 오면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개인의 이기심과 집단 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산다 그러면 사람들은 정보 비대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앞서 가시는 분들을 쫓아가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식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땅을 살든 한 분이 산다 그러면 돈을 벌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벌었는지도 모르면서 쭉 사는 경향이 돈 있고요. 벌었으니까 그냥 나도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험하다 팔아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손해봤는지도 모르고 그냥 파는 투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걸 전문 용어로 군집행위라고 그러고 정보 비대칭에 의한 군집행위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그런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되는 게 이제 신용 위기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갑자기 위기가 어떤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은행이라던가 금융회사들도 대출이 줄어듭니다. 네. 과연 금융회사들 자체도 정보 비대칭을 갖고 있고 신용평가사들이 신용을 평가하지만 사실 그 회사가 정말 성장성이 있는지는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내용 가지고는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인 거는 그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던가 미래 이익이라던가 어떤 구조는 오너가 가장 많이 알고 있죠. 그 회사 다니는 분들이. 그렇지만 경기가 좋은 상태라 그러면 금융회사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대출을 해주시는데 경기가 줄어들면 신용을 빡세게 이제 줄이고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 올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보 비대칭도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 아래 공포가 온다. 네, 이 책인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네, 정말로 이 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이 이벤트를 지금 책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저희가 선별을 해서 무료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공포가 온다.